자, 11장 조세와 초과부담 챕터 보겠습니다. 논점 11-1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 원인이에요. 자, 1번 문제 초과부담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초과부담은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것과 그 크기가 같다. 맞는 표현이죠. 자, 초과부담은 조세 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가 아니라 민간의 의사결정 교란 무엇 때문에 대체 효과의 존재 때문에 대체 효과의 존재로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 교란 대체 효과. 자,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한 후생 상실분이니까 후생 비용이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고요. 5번 중립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립세는 대체 효과가 0이고 오로지 뭐만 있다? 소득 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중립세는 대체 효과가 없고 소득 효과만 있는 조세이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사중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사중손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맞습니다. 이 둘은 비례 관계에 있어요. 자, 대체자가 많은 재화일수록 이 많은 곳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한 재화에 대한 과세로 인해 초래되는 사중손실은 더욱더 커진다. 대체재가 많다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말이니까 역시 2번도 1번과 같은 이유로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중손실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반영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필요하다. 요거 틀린 표현이죠. 자, 초과부담은 대체 효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제거된 상태에서 대체 효과만 반영해야 더욱더 그 크기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사중손실의 크기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고요. 세율이 증가하면 비효율성 계수는 커진다. 자, 비효율성 계수는 2분의 1의 t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세율과 가격 탄력성과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 맞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누진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 초과부담을 초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근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문제가 뭐냐면 근로와 여가 사이에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여가까지 똑같이 과세할 수 있다면 양자 사이에 교란이 생기지 않겠지만 근로소득에만 조세를 부과하고 여가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양자 사이에 교란이 생겨서 초과부담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겠고요. 나머지 지문은 무관계하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하버거 삼각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외부 불경제가 존재할 때 피구세를 부과하면 사중손실은 감소한다. 그렇죠. 자, 우리 이러한 조세를 교정과세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사중손실의 크기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죠.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은 루트를 의미하는 거고 루트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합니다. 다음에 대체자가 많은 상품일수록 다른 말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일수록 세금을 부과하면 사중손실은 커지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사중손실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요 곡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보통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수요 곡선을 의미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쓰는 수요 곡선을 보통 수요 곡선이라 하고 이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데 사중손실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대체 효과만의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 소득 효과는 제거된 보상 수요 곡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5번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사중손실은 커지죠. 탄력성과 사중손실의 크기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자, 5번 볼게요. 조세가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조세는 일반적으로 개별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본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X제를 살까 Y제를 살까 하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만약에 X제에만 1 플러스 T만큼의 조세를 부과한다면 X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Y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의사결정을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비경제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떤 게 이런 게 있냐면 바로 결혼이라든가 또는 자녀 출산,
자녀 출산 이런 것들에 이러한 비경제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뒤에서 공부하겠네요. 자, 결혼 벌금이라는 것이 있으면 결혼의 성립을 저해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초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인도세를 부과한다고 하죠. 자, 인도세는 일종의 정액세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효율적인 조세가 됩니다. 단기엔 중립세가 맞아요. 하지만 자, 사람 머릿수마다 조세를 부과하면 장기에는 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쳐서 자녀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으면 애 한 명당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녀 출산 감소를 야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당연하고 비경제적인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번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민간 부분의 선택에 아무런 왜곡이 없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정액세나 중립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왜곡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중립세라든가 정액세 좁은 범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립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피구세는 배분상의 비효율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유형이다? 아니에요. 피구세는 교정과세이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조세가 아니라 비효율성을 시정하는 조세입니다. 비효율성을 줄이는 조세예요. 따라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조세가 시장 참여자의 소비 선택에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대체효과 때문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어떤 조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정도는 그러한 조세를 중립세로 대체함으로써 자, 여기 어떠한 조세가 있는데 우리 이 조세를 TA라고 해보죠. 자, 이 TA를 동일한 조세 수입을 가져다 주는 중립세로 바꾼다는 거죠. 우리 얘를 TB라고 하죠. 자, 동일한 조세 수입인데 TA라는 조세 대신에 TB라는 세금으로 바꾸었을 때 사회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나 또는 RDI가 어떻게 변화하나 보는 것을 우리는 차별적 귀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5번 질문은 사실 차별적 귀착에 대한 설명이에요. TA라고 하는 조세를 TB라고 하는 조세로 바꾸었을 때 사회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한다. 바로 이것이 차별적 귀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의 형태와 관련된 일반론적 효율성에 입각한 견해들이다.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1번 종가세는 T%의 조세를 부과하는 거죠. 상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틀렸죠.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자, 종가세를 부과하면 가격, 자, PX라고 하는 X제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요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아시죠? 자, 2번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렸어요. 영향을 줍니다. 종가세, 종량세 모두 PX를 변화시켜요. 자, 그러면 종가세는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종량세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예를 들어서 단위당 G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한다면 이때는 PX를 요렇게 변화시킵니다. G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가세는 PX라는 가격을 이렇게 변화시키지만 종량세는 PX라는 가격을 이렇게 플러스 G만큼 증가시킵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이래서 나도 틀렸어요.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 정액세는 소비자의 최적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중립적이라 할 수 있고 중립세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맞는 표현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논점 11-2 부분 균형 분석적 접근 보겠습니다. 1번 탄력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자, 다음 상황 가운데서 조세 초과 부담이 가장 적은 조합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초과 부담은 작아집니다. 따라서 5번이 제일 작겠죠. 둘 다 비탄력적이니까요.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근로소득세의 후생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후생 비용이라 이것은 곧 초과 부담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한번 공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의 초과 부담의 크기는 2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실론분의 1 플러스 에타분의 1 그다음에 세율의 제곱 그다음에 노동이니까 자, 임금 곱하기 고용시간 이렇게 해서 공식이 구해지고요. 자, 근로소득 세율이 높을수록 후생비용은 커진다. 자, 세율과
초과 부담은 비례 관계에 있죠. 1번 맞는 표현이고 자, 임금률이 높을수록 W가 높을수록 역시 비례 관계니까 후생 비용 커집니다. 자, 임금 총액 이게 임금 총액이죠. 임금 총액 역시 비례 관계니까 3번도 맞아요. 보상 노동 공급 곡선의 탄력성 요거죠. 요게 클수록 후생 비용 크다. 역시 이거는 번분수 내 분모니까 번분수 원리에 의해서 결국 분자 항목이니까 역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전부 다 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노동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역시 입실론도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게 작다면 얘도 작아요. 얘가 크다면 얘도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항목들 전부 다 뭐예요? 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 이것들 지금 보기에는 분모로 보이지만 번분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자 항목입니다. 따라서 요거 다 비례 관계야. 아시겠죠? 다만 세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조세 초과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완전 보완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완전 보완제인 두 상품 X와 Y 중에서 상품 Y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는 초과 부담은 전혀 발생하지를 않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자,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 관계일 때는 대체 효과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초과 부담은 대체 효과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 부담도 생기지 않아요. 1번 맞는 표현이고 2번 보상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 대체 효과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과 부담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질문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수입은 작아진다. 보시면요. 자,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당 조세액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의 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조세를 이만큼 부과했다고 치죠. 그런데 자,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다, 조금 감소한다,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는다. 자,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 QT가 감소한다고 해도 T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조세 수입은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수입은 커지고 반대로 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수입은 작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딱 3번은 틀린 표현 되겠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완벽하게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경우에 조세를 부과하면 초과 부담은 없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S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고 D가 이렇게 우하향한다고 합니다. 자, 원래 이랬던 D인데 자, 이제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요. 자, 공급자한테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수직선인 S가 위로 올라가봤자 똑같이 수직선이기 때문에 겉보이기에는 S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수직선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요. 이 점에서 거래를 또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이제 이 점에서 똑같이 거래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돼요. 따라서 이만큼의 세금을 내고 나면 생산자는 조세 부과 후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이제는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을 수취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얘가 P0로 하고 얘를 P1이라 해볼게요. 자, 조세 부과 전에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여기 P0점에서 P0의 가격을 갖고서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조세 부과 후에는 소비자는 여전히 P0의 가격을 지불하는데 생산자가 수취하는 실제 금액은 P1만 수취한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생산자는 P0에 물건을 판 다음에 T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건 P1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경우에 자, 거래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민간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수요자와 공급자는 조세 부과 전과 똑같은 양을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재화를 놓고서 그 재화의 수요와 공급만 따지는 아주 작은 모형에서는 이 재화의 조세 부과 후 거래량 변화가 없으면 이때에는 초과 부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두 개의 재화, 자, X재와 Y재 두 개의 재화를 놓고 분석을 하는데 이 X재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X재에 대한 조세 부과 후에도 불구하고 X재의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렇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일치하기 때문이죠.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자, 요때랑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조세 부과 후에 균형 거래량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만 보고서 초과 부담이 있다 없다 판단할 때는 그 분석 모델이
X제 한 개만 놓고 분석하는 모델인지 아니면 X제와 Y제를 두 개 모두 놓고 보는 모델인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자, X제 한 개만 놓고 따질 때는 조세 부과 후에도 균형 거리랑 변동 없으면 초과 부담 없네. 민간의 의사결정 바뀐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X, Y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X제가 열등제일 때는 X제에 대한 조세를 부과해도 X제의 거리량이 불변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초과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대체 효과와 소득효과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겉보기에는 거래량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양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지분 4번은 X제 한 개만 놓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세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거래 커질수록 초과 부담 커진다. 모두 다 비례관계에 있죠?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경쟁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조세에 초과 부담 없다. 방금 봤던 질문이죠. 2번 맞는 표현이고요. 초과 부담의 총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비례관계 있습니다. 자, 3번 조세 수입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커진다라는 것 맞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탄력적인 재화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의 크기를 늘렸을 때 오히려 조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3번 맞고요. 4번 재화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초과 부담은 작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요. 곡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곡률. 자,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해보죠. 자, 곡률은 얘가 제일 큽니다. 그죠? 곡률은 얘가 제일 크고요. 얘는 곡률이 제일 작죠. 사실상 곡률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L자 모델일 때에는 대체가 안 되죠. 두 재화 간의 대체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곡률이 클수록 대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곡률이 커질수록 두 재화 간의 대체성은 작아진다. 반대로 곡률이 작아질수록 두 재화 간의 대체 관계, 대체성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 얘기는 대체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대체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대체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은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상대적 부담 비율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반비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탄력성이 높은 쪽일수록 조세를 덜 부담하기 때문에 양자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요 4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곡률로 이해하시고 무차별 곡선의 곡률이 커질수록 점차 L자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대체성이 내려간다, 작아진다라는 것. 따라서 초과 부담이 작아진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완전금리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다음에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할 때 재화 한 단위당 종가세 T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S는 우하향, 공급 곡선은 수평선입니다. 자, S가 이렇게 수평선이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단위당 T가 아니라 단위당 T, 종가세 T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조세액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종전의 가격이 P0였다면 조세 부과 후의 가격은 1 플러스 T의 P0가 되겠죠. 종전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조세의 초과 부담은 T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당연히 수식에 의해서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죠. 자, 2번 조세 수입은 T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조세 수입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단위당 조세액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조세 수입 구하는 공식이에요. 단위당 조세액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 자, 이렇게 해서 종가세 T를 부과했죠. 자, 그러면 T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세 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뭐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T의 크기보다 얘가 더 많이 감소한다면 얘와 얘를 곱하면 결국 조세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조세를 부과해도 QT가 별로 감소하지 않아. 이 경우에는요.
얘 곱하면 조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조세 수입이 조세 부과 후에 조세 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것은요 탄력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탄력성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인지 그 크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이만큼 많이 감소할지 조금 감소할지는 모른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조세 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조세 수입은 단위당 조세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의 곱에 의해서 구해지는데 자, 이만큼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 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이 QT가 감소하긴 하겠죠. 조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그 재화의 소비량이 감소하긴 하겠는데 얼마나 감소할지, 많이 감소할지, 조금 감소할지에 의해서 요 화살표의 상대적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른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 재화가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이렇게 많이 감소할 테니까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비탄력적이라면 별로 감소하지 않을 테니까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한 3번째 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자, 3번 수요가 가격 탄력적일 때는 세후 판매 수입은 과세 이전보다 줄어든다. 자,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조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판매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4번 세후 소비자 가격은 과세 이전에 비해서 세전 가격의 T 곱한 것만큼 상승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세율이 20%라고 하고 얘를 처음에 100원이라고 했다면 얘는 120원으로 20원만큼 상승했겠죠. 자, 5번 과세 후 소비자 잉여 감소한다. 자, 과세 전 소비자 잉여는 연결하면 요 큰 삼각형인데 과세 후 소비자 잉여는 이제는 2점이니까 여기로 작아지게 됩니다. 요만큼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가격은 비싸지고 거래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으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5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조세의 귀착과 초과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두 상품 X와 Y가 완전 대체제인 경우에 상품 X의 조세가 부과되면 이 조세는 모두 상품 X의 공급자에게 귀착된다는 거 앞에서 한 2~3번 풀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두 상품 X와 Y가 완전 보완제일 때 자, 상품 Y에 종가세가 부과되면 그로 인해서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고가 없으니까.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한 조세는 조세 부과 후에도 거래량 변동 없기 때문에 초과 부담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되게 되겠죠. 이자 소득세는 대체 효과를 통해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효율성 유발한다. 5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6번은 1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소비자에게 두 재화는 X와 Y가 완전 보완제이다라고 했고요. 자, Y제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수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Y제에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냥 X제에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X제로 바꿔도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원래 이러한 예산선이 있고 이러한 예산선 상에서 L자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 2점에서 접하고 있죠. 현재 소비자는 여기 2점에서 효용 극대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X제에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X제에 종가세 부과하면 X제의 상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조세 부과 전 예산선, 조세 부과 후 예산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은 여기 F점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이 F점에서
측면에서 보니까 자, 종전에 내가 X제를 이만큼 소비할 때 말이야. 조세 부과 전에는 나는 Y제를 이만큼까지 소비할 수 있었는데 난 이제 조세가 부과되어서 이제 동일한 X제를 소비할 때 Y제를 요만큼밖에 소비하지 못해. 종전에는 조세 부과 전에는 내가 X제를 이만큼 소비할 때 Y제를 여기까지 소비할 수 있었는데 G점까지 소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는 조세 때문에 F점까지밖에 소비하지를 못해. 조세 부과로 인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YG의 수량이 선분 GF만큼 감소했어. 바로 이 길이 무엇입니까? 조세 수입이죠. 조세 수입, 조세의 크기. 나라에서 나에게 선분 GF만큼의 길이만큼 조세를 가져간 셈이야 라고 인식하겠죠. 자, 그럼 나라에서 이렇게 물품세가 아니라 X제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물품세가 아니라 같은 조세 수입인데 물품세가 아니라 중립세를 부과한다면 어땠을까? 자, 이만큼의 조세 수입을 중립세로 부과한다면 예산선이 기울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요만큼 아래로 내려가겠죠. 요거 하얀 선 무엇입니까? 요 하얀 선은요, 중립세를 부과한 예산선입니다. 자, 보니까 자, X제에만 종가세, 물품세를 부과하던 같은 조세 수입을 중립세로 부과하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이 양자 모두 효용은 I0로 똑같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야? 종가세나 중립세나 똑같다 이 말은요. 대체 효과가 없다 이 얘기고요. 그 말은 곧 종가세가 곧 뭐가 된다? 중립세가 된다. 왜? 대체 효과가 없으니까. 자, 1번 보시죠. 동일한 효용 수준을 보장한다고 할 때 종가세의 조세 수입과 정액세의 조세 수입은 동일하다. 그렇죠? 자, 여기서 종가세의 조세 수입과 중립세, 중립세 맞나요? 정액세의 조세 수입은 동일하다. 맞는 표현이죠. 2번, 종가세는 과세 후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므로 초과 부담이 존재한다. 초과 부담 없다고 했어요. 자, 예산선의 기울기 변경시키긴 해. 그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원래 이랬는데 이 파란색 선으로 기울기는 바뀌지만 하지만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 부담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3번, 소득 효과만이 존재한다.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득을 이만큼 감소시키는 소득 효과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상 수요 곡선의 탄력성은 0이다. 자, 보상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수요 곡선을 얘기하는데 대체 효과가 0이에요. 따라서 보상 수요 곡선의 탄력성도 0이 되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5번, 조세 수입은 동등 변화와 일치한다. 여러분, 동등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격 변화 이전, 가격 변화 이전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여기 주황색 선이고 가격 변화 이후에 상대 가격 체계가 여기 파란색 예산선의 기울기이죠. 원래 이런 기울기였는데 조세 부과 후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조세 부과 전에 상대 가격 체계는 이랬고 조세 부과 후에 상대 가격 체계는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등 변화는요. 조세 부과 전 가격 체계를 기준해서 요 기울기 하에서 조세 부과 후 얻고 있는 효용을 얻으려면 가격 체계는 요 가격 체계인데 효용의 기준은 또 조세 부과 후 효용이에요. 자, 요 예산선의 기울기로 요 I1만큼의 효용을 얻게 하려면 소득을 얼마나 조정시켜 줘야 될까? 선분 AK만큼 조정시켜주면 되겠죠. 바로 이것이 동등 변화입니다. 자, 동등 변화는 쉽게 생각하세요. 가격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로서 예산선의 기울기로서 가격 변화 이후의 효용을 얻게 하려면 소득을 얼마를 조정해줘야 될까? 선분 AK만큼을 조정해주면 똑같이 효용 I1을 얻게 되죠. 자, 이러한 동등 변화는 조세 수입과 일치한다. 자, 동등 변화 AK는 조세 수입 FG와 일치하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자, 동등 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자, 왜 이제 궁금증이 그거죠. 왜 동등 변화 같이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사용해야 되나요? 여러분 보세요. 조세를 부과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소비자의 효용이 I0에서 I1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조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I0에서 I1으로 하락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의 크기를 잴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죠? 너 이때는 I1만큼 행복했는데 너 조세 때문에 너의 행복이 감소했네. 행복이 감소해서 너의 행복이 I1이 되었어. 너 행복 얼마나 감소한 거니? 라고 물어보면 하여튼 기분은 좀 나쁜데 뭐라고 참 말하기 어려워. 왜 그러죠? 수치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인간의 효용 I0, I1의 이 갭. 효용이 I0에서 I1으로 이 감소된 이 갭의 크기를 나 효용이 얼마나 감소해서 나 기분이 얼마나 속상해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측정을 하고 싶은데 인간의 마음을 수치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했다? 그냥 그럼 사람이 기분 나빠진 정도를 금액의 손실로 한번 표현해 볼까? 너 지금 네 마음이 기분이 I0에서 I1만큼 이 나빠진 이 정도가 너 지금 이 기분 나쁜 정도가 네가 소득을 얼마 정도 상실했을 때 기분 나쁜 정도와 일치해? 나는 해보니까 그래? 난 이때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AK 요 갭이 뭐 50만 원이라고 해보죠. 50만 원. 라고 한다면 난 지금 내 효용이 I0에서 I1으로 감소한 게 마치 내가 돈을 길 가다가 50만 원 정도 잃어버렸을 때 기분 나쁜 정도와 똑같아. 라고 측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돈을 얼마나 벌었을 때만큼 행복한지 또는 돈을 얼마나 잃었을 때만큼 불행한지로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 변화를 구하면 자 가격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를 기준해서 너 지금 조세 부과 후에 너의 지금 기분은 I0에서 I1이 됐어. 너 이 가격 체계를 기준한다면 돈을 얼마 잃은 것만큼 효용이 감소한 것 같아? 나는 선분 AK만큼 저의 예시에 의한다면 한 현금 50만 원 정도 돈을 잃어버린 것과 기분이 똑같아. 그만큼 기분이 나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동등변화란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의 크기 변화를, 효용의 크기 변화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금액, 화폐로 변환시키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동등변화뿐만 아니라 보상변화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동등변화와 보상변화가 왜 두 가지가 존재하냐면 동등변화는 가격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를 기준해서 너 요 가격 체계 기준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나빠진 거니 따지는 거지만 보상변화는 가격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를 기준해서 따진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이 얼마나 기분 나빠지거나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얼마만큼의 돈을 잃은 것만큼 불행한지 얼마만큼의 돈을 얻은 것만큼 기분이 좋은지로 화폐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등변화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조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완전 보완제인 두 재화 중에서 어느 하나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자, 완전 보완제죠? 완전 보완제. 자, 물품세 부과했대요. 그런데 초과 부담은 세율에 비례하여 커진다? 아니죠.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초과 부담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아예 생기지 않아요. 자, 2번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해당 시장에서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조세 부과 후에 균형 거래량이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수요나 또는 5호라고 해야겠네요. 수요나 또는 공급, 곡선 둘 중에 하나만 완전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과 후에 초과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한 곡선만 서 있으면 조세를 어떻게 부과해도 조세 부과 후에 균형 거래량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종가세가 부과될 경우에 초과 부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거나 재화의 거래액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예, 오케이 맞아요. 둘 다 비례관계 있습니다. 4번 초과 부담은 대체 효과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효과가 제거된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독립적인 관계, 오케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두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초과 부담은 대체 관계에 있을 때에 비해서 더 커진다. 요거 맞는 표현인데 우리가 교재 317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요. 자,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X재와 Y재가 있는데 이 둘이 대체 관계예요. 자, X재에 1 플러스 T라고 하는 TX라고 하는 세금이 이미 부과되고 있었는데 여기 Y재한테 새롭게 1 플러스 TY라고 하는 조세를 새롭게 부과하면 오히려 이쪽 X제 시장에 존재하던 초과 부담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었을 때 자, 어떤 한 재화의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재화에 새롭게 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따라서 독립적인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아예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감소 효과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부담은 이 경우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대체 관계에 있었을 때는 초과 부담이 작아지는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 독립적인 관계에 있을 때 초과 부담은 더 커진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조세 수입이 동일할 경우에 두 재화보다는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 부담은 작아진다. 여러분 보세요. 두 재화에 부과할 때보다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으려면 한 재화에 더욱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재화에 2분의 1씩 세금을 부과한 것보다 한 재화에만 세금을 다 부과할 때는 세율이 얘가 2배가 커지기 때문에 초과 부담은 4배가 커져요. 따라서 1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 재화에 몰아서 조세를 부과하면 한 개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초과 부담은 그것의 제곱으로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개별 물품세가 부과되어도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으면 초과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과 구분을 잘 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수요나 수요, 오어, 공급 곡선이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비탄력적이면 초과 부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조세 부과 후에 균형 거래량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과 이 말은 다른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얘는 분석 모델이 X제와 Y제 두 재화예요. X제와 Y제 두 재화를 분석할 때 조세 부과 후에 수요량 변동 없으면 초과 부담 없다? 요건 틀린 표현이라고 했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X제에다가 개별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수요량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 얘기는 X제가 어떤 제화다? 열등제. X제가 열등제이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인 관계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해도 수요량 변화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서로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어서 없어진 것뿐이지 대체 효과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초과 부담은 있는 겁니다. 요 2번 문장과 요 문장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분석 모델이 X제 하나만 X제의 수요 공급만 따질 때에는 그게 맞아. 하지만 X제와 Y제 두 제와 이상을 놓고 비교할 때는 그 말이 더 이상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3번 볼게요. 현금 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 부담 발생한다. 자, 현금 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긴 한데 자, 조세로 따지면 정액세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가격 체계를 변경시키지 않아. 따라서 초과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두 재화가 대체 관계인 경우 아까 했던 그 얘기네요. X제의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제에 새롭게 조세를 부과하면 Y제의 과세에 따른 왜곡의 발생으로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 부담은 증가한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감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5번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일 때 한 재화에 과세하면 초과 부담은 제로이다. 생기지 않죠. 왜? 대체 효과 0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 해결하고요. 10번 볼까요?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조세에 의한 초과 부담은 소득 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맞는 표현이고 2번 조세 부과가 초래하는 초과 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득 효과가 제거된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해야 돼요. 3번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따라서 정액세는 중립세가 됩니다. 4번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서 항상 효용이 줄어든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이 기간 생애주기 모형에서 이자 소득세는 없고 자 이게 없대요. 자 이게 없다는 얘기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교란이 없다는 얘기죠. 자 미래 소비가 정상제일 때 근로 소득세가 부과되어도 자 근로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체 효과에 의한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벌어야 쓰는 거죠. 자, 1기에 Y1의 소득을 벌고 2기에 Y2의 소득을 벌 텐데 자, 소비가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자, 1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1기의 소비도 덩달아 증가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자, 2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역시 2기의 소비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근로세가 부과되면 1기의 소득에게 이렇게 1 빼기 T의
1 빼기 T에 세금이 붙게 되겠습니까? 붙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근로세가 생기면 1기의 소득 Y1이 세율만큼 감소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세율이 20%라고 한다면은 원래 종전에 Y1을 벌다가도 이제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0.8 Y1밖에는 벌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면 덩달아 정상제인 현재 소비도 감소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이렇게 현재 소비도 이렇게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 소비도 똑같이 근로세를 부과할 테니까 그러면 미래 소비 역시 이렇게 똑같이 감소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자, 원래 조세가 없었을 때 C1, C2의 상대 가격 비하고 조세 부과 후에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C1, C2의 상대 가격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얘랑 얘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상대 가격 비에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교란 생긴다, 안 생긴다? 교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 효과에 의한 초과 부담 발생하지 않는다. 5번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사실 말이 어려운데 사실 이것만 봤으면 답은 나온 거예요. 이자 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정답은 5번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1번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인 맥주 시장에서 주세율이 10% 인상되었다고 하자 맥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매우 낮고 맥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매우 크다고 가정할 때 주세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한번 지금 이 말을 그래프로 옮겨 볼게요. 따라서 S는 완전히 수평선으로 누워 있다고 치고 수요 곡선은 굉장히 급경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맥주의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라고 한다면 S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종전의 균형점 여기고요.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1번 맥주 가격의 변동은 매우 작을 것이다. 맥주 가격의 변동은 매우 크죠.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맥주 가격의 변동은 매우 커요. 왜? D가 급경사기 때문에 S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은 매우 크게 변동하게 되고요. 대신 맥주 소비량은 매우 작게 감소합니다.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1번, 2번 반대고요. 3번, 맥주 회사의 세금 징수 전 총 매출액은 감소할 것이다. 자, 세금 징수 전 총 매출액은 여기 사각형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떠냐면 여기 요만큼이 더 생겨요. 그죠? 요만큼이 더 생겼고 요만큼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요만큼을 상실해요. 자, 조세 부과 전 매출액은 요 사각형이고요. 조세 부과 후 사각형은 요 사각형이니까 요만큼의 매출을 상실하는 대신에 요만큼의 매출을 더 얻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조세 부과 전 세금 징수 전 총 매출액은 증가하게 되겠죠. 4번, 주세의 거의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당연하죠. 생산자는요, 완전 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단 한 푼도 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되죠. 사실 이 실험 문제는 이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 소비자들보다 맥주 회사가 더 많은 조세 부담을 지를 것이다. 틀린 표현이죠. 정반대의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두 재와 X, Y하고 여가 L을 소비하는 어떤 개인의 시간 부존량은 T로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자, T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이 T를 갖고 두 가지 용도에 쓸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여가에 쓸 수가 있겠죠. 여가에 L을 쓴다고 합니다. 여가에 L을 쓰면 이 사람은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T 빼기 L만큼 근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근로시간. 얘는 뭐라고요? 얘는 여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랬을 때 개인의 노동시간은 T 빼기 A 된다라는 거 지금 보여드렸고요. 자, XJ와 YJ의 가격은 각각 PX, PY이다. 두 재와 X, Y, 여가 L에 동률의 T만큼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소비자가 XJ와 YJ를 소비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XJ와 YJ를 소비할 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벌죠? 근로를 해서 벌죠. 근로를. 자, 그런데 이 사람 하루에 일 몇 시간 한대요? T 빼기 L만큼 이 시간만큼 일을 한대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T 빼기 L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루에 버는 소득은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률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옮겨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시간당 임금률 곱하기 근로시간 하면 이 사람의 총 수입이 나오겠죠.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는데 시간당 10,000원이 시급이라면 둘이 합치면 이 사람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이겠죠? 오케이, 이해하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번 돈으로 어디에 써요? X제를 소비하거나 Y제를 소비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은요, 여가도 소비한대요. 여러분, 여가는요, 시간을 쓰는 거지 돈을 써서 사는 건 아니죠. 여가는 그냥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놀기 때문에 나의 시간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지 매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데 쓴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로식을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는 WT 빼기 WL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뒤에 WL을 요렇게 보내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두 재화를 소비한다. 근데 이 가로를 전개해서 뒤에 WL을 이렇게 넘기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식을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24시간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시간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시간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X제를 소비하는 데 쓰거나 Y제를 소비하는 데 쓰거나 또는 여가를 보내는 데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개념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 24시간 또는 T시간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시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재화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다? X제가 사고 싶네. 나 그러면 하루 중에서 이 정도 일을 해갖고 이 정도 돈을 벌어서 X제를 산 데 써야지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으로 나 Y제가 필요해. 나 이만큼 일을 해서 Y제를 사는 데 써야지 라고 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또 포기해서 일을 해서 Y제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럼 남은 시간은요. X제, Y제 살려고 고생했으니까 쉬어야지 라고 해서 그냥 쉬어버리면 그냥 이 시간만큼 여가의 가치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요 식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대요? 자, 모든 제와 X제와 Y제와와 여가 L에게 동률의 T만큼의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제에도 Y제에도 여가에도 1 플러스 T만큼의 조세가 달라붙는다, 안 달라붙는다? 달라붙는다 이 얘기예요. 자, X제 가격이 T%만큼 상승하고 얘도 T%만큼 가격이 상승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식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PX의 가격이 1 플러스 T만큼 비싸지고 PY의 가격이 1 플러스 T만큼 비싸지고 여가의 가격도 1 플러스 T만큼 비싸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 플러스 T가 너무 많으니까 싹 모아준 다음에 얘를 1로 보내버리면 좌변 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1번 과세로 인한 개인의 예산 제약은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자, 조세 부과 전 개인의 예산 제약식 얘는 뭐라고요? 조세 부과 전 예산 제약식 얘는 뭐죠? 조세 부과 후 예산 제약식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죠? 분모가 1 빼기 T가 아니라 1 플러스 T가 와야 됩니다. 1 플러스 T.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1 플러스 T분의 WT가 와야 됩니다. 자, 2번. 이러한 조세는 시간 부존량의 가치를 WT에서 1 빼기 T, WT로 낮추는 조세 동일하다. 일단 1 플러스 T가 와야 맞는 거고요. 자, 2번이 그래야 맞는 겁니다. 1 플러스 T가 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1 빼기 T니까 1번, 2번 모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 WT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 세율이 20%의 조세가 부과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 분모가 1.2가 오겠죠. 여러분 분모가 1.2가 오면 이 전체 분수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져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얘가 100이 있어요. 100이 있는데 1.5 하면 이 분수값은 10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WT가 있는데 WT 분모 밑에 1.2가 생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하루에 갖고 있는 이 시간의 가치가 약 20% 정도 작아진다라고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데 이 소득으로 X제를 구매하거나 Y제를 구매하는데 쓴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XJ와 YJ 각각 세금이 붙어서 20%씩 세금이 붙어서 XJ, YJ가 20% 비싸지는 것이나 XJ, YJ 가격은 불변인데 나의 소득이 20% 감소하는 것이나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야? XJ, YJ 여가의 가격이 20%씩 또는 T%씩 비싸지는 것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가 20% 또는 T%만큼 작아진 것이나 사실상 똑같은 얘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은 표현은 맞는 말인데 분모가 1 플러스 t가 와야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보시죠. 외생적으로 주어진 시간 부존용의 가치에 조세를 부과하면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왜곡에 발생한다. 자, 3번 틀렸죠?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X, Y, 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조세 부과 후에 세 재화의 상대 가격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뀔 수가 있었죠? 선생님 이상한데요? 조세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상대 가격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가까지 포함해서 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조세가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죠? 여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여가에도 똑같이 T%의 세금을 똑같이 부과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X, Y 여가에 모두 똑같이 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 세 재화의 상대 가격의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어요. 3번은 틀렸습니다. 왜곡되지 않았어요. 초과부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상대 가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4번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동률의 조세를 부과한다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이 모형은 여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만약에 여가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면 이 3자 사이에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그때는 생겨. 왜? 똑같이 1 플러스 t씩 증가한 게 아니라 얘는 증가했는데 얘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3자 사이에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초과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재화 세 가지의 조세를 부과했는데 초과 부담 왜 안 생겼다? 세 가지 모두에 똑같이 여가까지 포함해서 조세를 부과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여가에 대한 조세를 제외한다면 상대 가격 체계의 변경이 생겨서 그때는 초과 부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고요. 시중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교재 중에 하나가 이 해설을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를 W 곱하기 T 빼기 L이라고 답안지에 적어놓은 교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오타라든가 오류로 보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 해설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시중 교재 해설과 제 문제 해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그게 틀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다. WT가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죠. 오케이. 자,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입니다. 두 재화 X와 Y 중에서 물품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동일한 조세 수입을 가져다주는 소득세로 대체하는 경우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물품세 부과 이전의 예산서는요.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XJ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XJ 가격만 바뀌게 되겠죠. 3번 볼게요. 물품세와 동일한 조세 수입을 주는 소득세로 대체한 후에 예산서는 이게 바뀐다? 이거 틀린 표현이죠. 자, 소득세는 1 빼기 t라고 해줘야 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죠. 3번 틀렸고요. 오직 두 재화 사이의 소비자 선택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득세가 물품세보다 효율적이다. 왜? 소득세를 부과하면 두 재화 사이에 상대 가격이 교란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소득세가 중립세가 됩니다. 자, 5번 효율성 측면에서 여가까지 고려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득세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두 재화 사이, X재와 Y재라고 하는 두 재화 사이의 한정에서 보면은 소득세는 중립세가 되지만 여기다 이렇게 여가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시켜 버리면 더 이상 중립세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좁은 범위에서는 중립세일지라도 분석 범위를 넓히면 더 이상 중립세가 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점 11-2까지 해결했습니다.